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차 시에 이어서 정서행동장애 개념적 지도 모델 2차 시 행동주의적 모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인간의 행동 본질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더 증가시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 있는가 반면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거해야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도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조작적으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적 모델에서는 문제 행동을 부적절하게 학습된 반응을 살펴보고 또 이를 감소시키거나 소거하기 위한 응용 행동 분석을 적용해 왔었죠. 이러한 응용 행동 분석의 특징은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단일 대상 연구를 사용하여 중재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응용 행동 분석은 중재의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또 기능 평가를 통해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며 목표 행동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변할 때까지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용 행동 분석에서 중재 방법은 바람직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선행 사건을 통제하는 방법과 자기 관리 방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또 진단, 평가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정서행동 장애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적 모델은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이러한 행동주의 모델에서의 주요 관점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습 이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행동과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행동주의 연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관한 연구가 행동주의 이론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인간의 행동이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데 인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행동주의적 모델은 행동에 선행하거나 뒤따라오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 자극에 대한 관계성의 관점에서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연구자들은 환경 자극을 조정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행동주의 모델의 원인과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동적 행동입니다. 수동적 행동이 무엇일까요? 행동에 앞서 일어나는 자극으로 유발되는 행동이 수동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자극은 외부 환경에 따라 발생하거나 또는 학생의 내부로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동적 행동은 행동을 조절하는 내부 미선과 근육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행동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빛이
동공의 반사적 반응을 유발하고 또 음식을 입안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게 하고 강한 자극은 호흡,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 근육 활동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적 조건 형성과 수동적 속어는 수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의 변화와 또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학습 과정입니다. 이런 수동적 조건 형성은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던 중성 자극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조건 형성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 반응을 학습하는 게 수동적 조건 형성, 즉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개에게 조건 형성 없이도 어떻게 되죠? 땡땡땡 종소리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타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먹이를 무조건 자극이라고 자연적인 타액 분비 반응을 무조건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타액을 분비하는 것을 조건 형성의 결과이므로 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또 먹이 없이 소리만 제시되었을 때 타액이 분비되는 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 속어는 반응, 행동을 유발하는 힘을 잃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수동적 속어는 체계적 둔감법의 기본이 되고 또 행동 수정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재에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작적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선행사건, 행동, 후속 결과에 대한 건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작적 행동이 후속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후속 결과는 조작적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조작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입니다. 그리고 조작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며 뒤따르는 후속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작적 행동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요한 행동이나 개인이나 집단이 번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동 또는 개인이나 주변 환경을 위협하는 행동,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가 많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조작적 행동과 자극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고요. 이러한 자극은 여러 형태의 후속 결과뿐 아니라 선행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행자극과 후속 자극에 대한 조작적 행동의 관계를 선행사건, 행동, 후속 결과, 즉 A, B, C 유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조작적 조건 이론과 우리는 그러면 정서 행동 간의 또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일반 학생이나 장애 학생 모두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은 정서 행동 장애를 설명할 때 관찰하기 어려운 감정, 사고, 정보 처리와 같은 개인 내면의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 조건화된 강화나 벌, 자극 일반화와 같은 개인 외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점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행동장애 학생들 지도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행동 발생 상황과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를 조사하는 ABC 모델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정적 강화, 정적발, 부적발, 북적 강화에 있어가지고는 정서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에서도 행동주의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정서행동 장애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부적절한 관심의 정적 강화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공격적인 행동이나 불안, 이상한 말과 행동, 그리고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이나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조용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무시하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학생을 꾸짖거나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지도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내재화된 장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이런 외연화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교사가 부적절하게 관심을 주는 정적 강화로서의 정서행동 장애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가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정적 강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교사가 문제행동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학생의 문제행동의 기능에 따라서 그 행동이 강화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공격행동이 교사의 관심 끌기를 위한 기능으로 작용이 된다면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학생에게 오히려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얻은 것이 자신의 지도 방법이 옳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자극 유형도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학습 모델링 이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학습 모델링 이론은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습득한다는 건데요. 관찰자가 이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반응을 습득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 억제되거나 또 비억제되면서 이전에 학습된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학습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과 대리학습을 통해서도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리학습이나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행동이론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또 개인의 내적 중재에 기초가 되고, 또 수동적이나 조작적 조건에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학습 모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원인을 살펴보았고 행동주의 모델에 대한 평가 절차와 중재법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조금 중점적인 평가와
진단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체크리스트와 평정 척도입니다. 우리가 학생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행동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는 보통 규준 참조 검사의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동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를 이용해서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될까요? 학생을 잘 알고 있는 교사나 부모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행동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는 교사나 부모가 행동에 관한 질문을 읽고 학생이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평가자의 일련의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 행동 발생 유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로 학생의 행동을 또래들과 비교할 수 있고, 학생의 행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평가하는 시간이 짧고 또 주요한 내용을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검사는 한국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가 있는데요. 이 척도는 부모로부터 아동의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보면 평정 점수를 내는 부분이 어떤 유형을 보냐면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평가 결과로 아동이 외현화 및 내재와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11개의 문제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 11개의 중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의 문제 척도는 인터넷 중독 문제, 섭씨,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업주의, 진로, 공격, 지휘비행, 범죄성 비행, 충동, 과다 행동 등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3개의 타당도 척도는 비일관성, 긍정 반응 경량, 부정 반응 경량 척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문제 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담을 요하는 청소년을 선별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동 관찰은 이제 지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목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행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관찰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된 행동 관찰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제시를 함으로써 행동 관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행동 기록법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 표집이라든지 구간, 동간, 전체 간격 이런 여러 가지 기록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면대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그런 문제 행동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행동 평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1997년 미국 장애인교육부 IDEA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과 기능적 행동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행동 중재 계획 수립 시
기능적 행동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행동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 문제행동의 기능이란 용어는 문제행동의 본질, 목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학생에게 보이는 문제행동의 기능이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지, 도피인지, 내적 자극을 추구하는 자기 자극인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문제행동의 기능을 알기 위한 평가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평가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문제 행동을 알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고, 또 행동 수정에서 접근법이 주로 문제 행동 감소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행동의 결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교육과는 조금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 감소도 있지만 기능적인 행동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동등한 기능을 가진 대안적인 긍정적인 행동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런 기능평가는 감정적인 방법도 있고 직접 관찰이나 실험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행동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 이런 기능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그 문제행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나요? 목표 행동을 확인해야 되겠죠. 학생에 대한 목표 행동, 그리고 배경 사건을 확인하고 또 목표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또 강화물이나 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목표 행동의 기능을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이 이런 문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 모델의 중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에 나와 있는 중재법은 사회적 기술훈련, 행동 증가 기법, 행동 감소 기법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행동주의에 근거한 용어로는 앞에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 수정, 행동 치료,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행동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부적절한 행동을 중지하는지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이나 잠재적 능력을 증진시키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고요.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또 사회나 자연적 환경에서 행동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적으로 먼저 한번 중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죠? 행동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이 관찰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여야지만 이렇게 진술된 행동을 신뢰할 수 있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목표
행동이겠죠. 그리고 목표 행동에 맞는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한 후에 이제 신뢰도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목표 행동이 적절한지, 중재 방법이 적절한지, 또 중재를 통해서 성취된 행동 변화의 적절성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관계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중재법에 있는 뭐 강화, 유관, 토큰, 뭐 차별, 타임아웃, 벌, 신체적 구속이 다 전체적인 이 사이클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목표 행동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그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특정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지,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일어나는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지,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중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기초선 단계에서의 행동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킬 것인지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정서행동 장애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되죠? 행동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의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충동성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안은 두려운 상황을 지나치게 회피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목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적 강화 행동 증가는 행동이 학생이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 그러니까 정적 강화를 자극을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을 형성시키고 또 행동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후속 자극 모두가 다 행동 증가 기법의 정적 강화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정적 강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학생의 목표 행동과 관련 있는 뭘 제공해야 되죠? 강화물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감소 기법은 행동이 너무 자주, 강하게, 오래 또는 많은 장소에서 발생한다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소시켜야 되는 거겠죠. 불안 증상이 있는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공격 행동을 하는 학생이 너무 강하게 또래를 또는 교사를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행동, 또 우울증이 되게 심한 학생이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와 같이 과다한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는 문제 행동의 빈도, 지속 시간 또는 지연 시간, 그리고 강도를 감소시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타임아웃이나 벌, 그리고 소거, 긍정적 접근법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거는 학생의 행동이 주위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저절로 도태된다는 강화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철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 행동이 감소하다 갑자기 그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소거 폭발이라고 해요. 소거 폭발은 학생이 그동안 받았던 관심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데 대한 반동 현상으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때 우리가 소거해야 할 문제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 부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은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 사용했다가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장애 아동에게 벌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벌이라는 것은 목표 행동이 발생하고 난 후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긍정적인 강화 자극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행동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사실 순간적으로는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용을 요즘에는 안 하게끔 하는 부분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아동의 권리에 또는 아동의 인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 안에서도 뭐 타임아웃은 어떻게 타임아웃?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 이런 데 가서 많이 앉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죠? 5분? 10분? 1시간? 아동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 그렇게 타임아웃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었나요? 갑자기 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울기 시작해요. 잠깐 혼이 나갔네요. 네, 이렇게 행동 감소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자기 관리나 집단 강화, 선행 사건 통제 등과 같은 우리가 중재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재 패키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큰은 어떻죠? 화폐 체계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인사 잘하면 뭐 별표 스티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우면 뭐 좋아하는 젤리 한 봉지 이렇게 뭐 학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화폐 체계의 기초로 하면서 토큰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체계라고도 합니다. 이는 학생이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함에 따라서 토큰을 받고, 또 이 토큰이 강화물이 되는 사물이나 또 활동이랑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뭐 칠판에 표시하는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전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토큰은 학생이 다루기가 쉽고 보관이 쉬워야 되고, 또 그 강화물과 교환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큰 100개를 모아야지 뭐 젤리를 한 개 준다. 아이들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각 개인별로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을 잘 고려하여서 그 토큰을 정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 토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소집단 또는 대집단 학생에게 토큰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 교사가 그 학생에게 매일매일 강화물을 주는 것을 조금 미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강화물을 선호하는 많은 학생들은 토큰을 하다가 나중에 그 강화물을 하나씩 선택할 수,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또 학생이 토큰을 다양한 뭐 강화물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포만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수업이나 다른 활동에 비해서 활동에 방해 없이 제공을 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토큰을 통해서 학생에게 저축하는 거, 가격이나 뭐 인플레이션, 뭐 임대 등에 대한 경제 개념도 함께 가르칠 수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토큰 경제를 사용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떻죠? 토큰과 강화물의 교환 시기를 정해야 되고 또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토큰의 유형이나 획득할 수 있는 토큰의 양을 뭐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규칙을 정해서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자기 통제력이나 이런 부분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토큰 체제에 넘어서는 게 유관계약, 행동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유관계약은 어떻게 하죠?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땡땡이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엇을 할 거를 약속합니다 해서 1.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는다. 몇 시까지 온다. 집에서 숙제를 해온다.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들어서 요청한다. 이런 것을 약속을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행동을 지켰을 때에 어떠한 강화물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누가 목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이행할 건지를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관계약입니다. 이게 되게 계약서가 꼼꼼해야 돼요. 모호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집에서 예를 들어 숙제를 해온다고 하면 과목을 정해주는 거예요. 수학 숙제는 집에서 해온다. 왜냐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유관 계약 자체가 불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을 교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이행할 학생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기술 훈련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고 또 학교나 다른 사회적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자기를 소개할 수 있고 또 그 사회에 참여하고 칭찬할 수 있고 또 협력하고 공유하고 차례나 규범을 지키고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사회 적응 행동을 이제 증진을 시키면서 그걸로 인해서 부적절한 이상한 행동을 줄여나가고 따돌림이라든지 방해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사회 기술 훈련은 행동주의에서 단계로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다음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고 어떠한 모델에 근거한 훈련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시에서는 우리가 행동주의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동들, 특히나 정서행동 장애에서 분리를 했지만 이제 오티즘, 자폐성 범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행동주의적 모델에 따른 교육 방법이 되게 많이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동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동물과도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들에게 행동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하면 아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행동주의적 모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서행동 장애에서는 아동들의 교육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동주의적 모델이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3교시에 3차시에 배울 이제 인지주의 모델을 통하면 이제 행동주의 모델과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융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행동주의 모델에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 중재 방법에 대해서 따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미국에서 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아동에게 실시하는 합법적인 표준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시 때 뵙겠습니다.